안녕하세요. 이제 새로 또 3월 달을 맞이했습니다. 1, 2월 한 번 진도를 끝냈는데 3, 4월, 5, 6월, 7, 8월, 9, 10월 앞으로도 4번이나 이제 또 처음부터 진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안 서두르셔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간략하게 또 앞에 내용도 보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프로필입니다. 간단하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월 28일부로 토지거래 허가 기준 면적이 개정됐습니다. 2월 28일부로 오늘 프린터 자료를 내드렸습니다. 처음 오신 분은 좀 이게 무슨 말인지 하실 수 있는데 그냥 참고로 하고 나중에 다시 진도 나갈 때 말씀을 드릴 겁니다. 2월 28일부로 개정이 됐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기준 지역별 기준 면적이 강화됐고요. 또 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만 제출했습니다. 주택의 경우 규제지역은 금액과 상관없이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 그 다음에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을 제출을 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토지에 대해서도 취득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도록 신설됐습니다. 자, 이게 토지거래 허가 기준면적이 개정이 되는데 2월 28일부로 건축법 제57조 공법 건축법령상 대지분할 제한면적 최소면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도시지역에서는 옛날 거 알 필요는 없는데 옛날 거 자꾸 말하면 헷갈릴 수는 있는데 옛날에 180이었는데 60제곱미터 이하 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입니다. 200에서 150으로 바뀌었고요. 공업 660에서 150, 녹지는 100에서 200제곱미터 이하, 기타 90에서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허가를 안 받고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만 허가받습니다.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오늘 또다시 개정된 걸 반영해서 새로 내드렸습니다. 32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32번에 이 개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숫자가 바뀌었죠. 그 옛날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가지고 있으면 수정을 참고를 해서 수정됐습니다. 32번 프린터 바뀌었죠. 이게 허가 기준 면적인데 어떤 분께서 인터넷에 질문하신 거 보니까 이거 지금 개정될 게 올해 시험에 나올 수도 있습니까? 묻던데 당연히 그 현행 시험 시행일 현재 시행되는 대한민국 법령을 기준으로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 밖에서는 그대로입니다.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 그대로이고요. 이 기준 면적의 10%에서 300%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입법 예고는 오래전에 입법 예고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행이 2월 28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수도권, 그 다음에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는 지분거래인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 1억 원 이상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금액을 합산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지분거래든 지분거래가 아니든 모두 6억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1년 이내에 해당 토지 그리고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역시 합산해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이거는 국토부에서 이게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 Q&A가 되겠습니다.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2월 28일
이후 취득하는 토지부터 적용합니다. 여러분들 프린트를 참조하시고 내나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지금 뭐 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는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안 되죠. 자금조달계획, 우리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하고 똑같습니다. 반드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는 같이 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되어 있고요. 3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그 25일 이내 이거는 뭡니까? 25일 이내 여기에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적은 게 아니라 국토부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개업공개사가 되겠죠. 개업공개사를 우리 일반 국민들은 공인중개사라고 말하니까 국토부에서도 보도자료를 공인중개사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개업공개사입니다. 개업공개사한테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는 매수인은 25일 안에 개업공개사한테 주면 개업공개사가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됩니다. 30일 이내에 RTMS 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그냥 입력하면 됩니다. 빈칸에 개업공개사는 매수인한테 받은 내용을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동시에 제출을 해야 되는가? 동시에 해도 되고 따로 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동시에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안 하면 신고 필증이 교부되지 않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월 28일 개정된 내용이고요. 자,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32회 작년에 응시 및 합격 인원입니다. 뉴스에 작년에 보면 40만 명 넘게 응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40만 명은 사실 이게 통계라는 게 좀 약간은 통계라는 게 좀 약간 허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통계를 냈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1차 대상자가 24만 7천 명, 2차까지 합해서 이게 40만 명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결국 한 사람이 1차, 2차 두 번 보면 그건 두 사람으로 잡힌 거죠. 통계가. 그 실제로는 한 20만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자 수를 보면은 합격자 수는 최종 합격이 26만 913명이 합격했습니다. 약 2차 응시자 대비는 약 30% 정도 됩니다. 합격률이. 그 다음에 일반 응시자, 이 말은 뭐냐면 동차 합격자, 1, 2차 동시에 합격한 사람이 11,000명, 그 다음에 2차만 봐가지고 합격한 분이 15,000명입니다. 그래서 1차만 올해도 이제 1차 32회 1차 합격자가 39,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동차 합격자 이걸 빼야 됩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올해 2차만 응시하는 분, 1차 면제되는 분이 28,000명입니다. 그 28,000명 모두 합격이 아니고 이 중에서 약 절반, 최소한 40%는 떨어집니다. 동차 합격자 중에서도. 동차 합격자 중에서가 아니라 2차만 보는 분 중에서도 최소한 40% 이상은 떨어집니다. 통계를 보면. 자, 올해 시험은 10월 29일 날 토요일 날 봅니다. 시험 응시 불가능한 것은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부정행위 5년 미경과자만 시험 못 봅니다. 나머지는 시험 다 볼 수 있습니다. 시험 과목은 1차 과목, 2차 과목이 있고요. 2차는 1교시가 있고 2교시가 있습니다. 원래 이거는 옛날에는 오전에 다 끝냈는데 요즘은 밥 먹고 시험을 실시합니다. 4시 20분에 시험은 모두 끝납니다. 1차 보고 나면 쉬는 시간이 중간에 1시간 50분이나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점심 먹으러 나가도 되고요. 도시락 싸가지고 가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나가서 시간 허비하는 것보다는 간단하게 도시락 먹고 2차 암기사항 점심시간에 보는 게 좋겠죠. 전부 객관식 오지선다형입니다. 무조건 40점 밑으로 과락 없이 평균 60점이면 합격입니다. 올해의 시험은. 시험 과목 공인중개사법인데요. 공인중개사법은 법령이 70%, 실무가 30% 내외로 되어 있는데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는.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실무가 거의 5문제 정도 출제됐습니다.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실무를 많이 내면 어렵습니다. 실무는 범위가 없잖아요. 모든 게 다 실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령이라고 하면 두 개를 합해서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합해서 70%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약 85%가 이 두 개 법령 합한 데서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앞에가 중요합니다. 고득점 하려면.
근데 실무는 다른 과목하고 다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32회 때 출제 경향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27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대행 관한 법률이 8문제, 중개실무가 5문제 정도 나온다고 했죠. 30% 내외라고 돼 있지만 특이한 점이 작년에 박스형 문제가 무려 16문제, 40%가 박스형 문제가 나왔습니다. 어렵죠, 박스형 문제가?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은 최근에 계속 어려웠습니다. 사실 보통은 한 해 어려우면 그 다음에는 쉽거든요. 작년에 2차 중에서 공법이 가장 쉬웠습니다. 그럼 올해는 공법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모르죠, 정확하게 뭐가 어려울지는. 근데 1차는 요즘은 대체로 1차는 쉽게 내고 있습니다. 1차를 쉽게 내고 2차에서 40% 이상 떨어지게 만드는 추세에 있어요. 어쨌든 공인중개사법도 이 과목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다 인터넷에는 어려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 강의 들으면 80점 이상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강의는 처음에는 오히려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험에 나올 걸 미리 다 말해버렸습니다. 이미 지난달에. 이제 올해 이번 달에 하더라도 특별히 새롭고 어려운 내용은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한다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렵다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쉽습니다. 이제 강의 스타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는 계속 이 공인중개사법은 반복해야 되니까 특별히 뭐 기초 지식이 필요 없는 과목입니다. 전부터. 좀 어려운 문제가 한 20점 정도, 20% 정도 출제됐었습니다. 그 공인중개사법은 분석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니까 70%는 정확하게 기출문제 나왔던 지문들이었습니다. 30%가 새로운 지문이 나온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원래는 새로운 지문은 2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모든 과목이 기출문제만 알면 80점을 받는다고요. 근데 작년에는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정확하게 알면 70점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기출문제만 하면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최소 전과목 70점은 받는다. 그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조문 그대로 출제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의함, 공인중개사법이 6문제 출제됐습니다. 모든 과목 기출문제가 반복된다. 출제됐던 부분이. 그래서 새로운 지문은 20%에서 30%.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30%가 새로운 지문이 나왔다.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20% 정도 보통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모르는 문제는 찍어야 되는데 보면 절대로 항상 반드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지문 나오면 거의 80% X입니다. 이거는 예외 없는 규칙은 없기 때문에 이제 보다 보면 나중에 답을 고를 수 있는 찍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는 정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걸 정답으로 하면 안 됩니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는 다 암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해야 될 게 용어정의 한 문제, 중개사물 한 문제,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한 문제에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은 시험에 3문제 정도밖에 출제가 안 됩니다. 근데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관념적인가? 민법도 총칙이 어렵습니다. 모든 과목 앞에가 다 어렵습니다. 공법도 국토유계획 및 이용가는 분들 어렵죠? 민법도 총칙이 어렵고요. 모든 과목이 앞에 어려운데 우리 공인중개사법도 총칙이 어렵습니다.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는 그냥 단순히 어떻게 보면 암기하는 거라고. 숫자는 사실 암기해야 되죠. 솔직히 말하면 숫자를 이해해가지고 왜 7일이냐 이거 따져봐야 답이 없다고요. 그래서 숫자는 사실은 암기해야 되는데 이 공인중개사 제도는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기초지식 필요 없고 그냥 보고 잊어먹고 듣고 잊어먹고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근데 용어정리 이제 중개대상물이 조금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어렵습니다. 단순히 암기는 아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의 구성 이런 거는 시험에 거의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해놨는데, 자, 교과서를 일단은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있습니다. 16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이걸 적어놨는데요. 시험에는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험에 안 나오는 건 가급적이면 말 많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포괄적인 내용이 법률에,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에,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세 개를 다 알아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공법 같은 거는 시행규칙 이런 거는 시험에 잘 안 냅니다. 등기법 시행규칙 법무사 시험에 나옵니다. 지적법 시행규칙은 지적청량기사 시험에 나옵니다. 시행규칙은 다른 과목은 시행규칙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온다고 가장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근데 공인중개사법은 시행규칙도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페이지입니다. 우리 교과서 17페이지. 그 16페이지 메뉴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매회 2문제 출제되는데 용어 정의하고 중개상물 나온다고 돼 있잖아요. 그 외에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요. 안 중요한 것 안 해도 80점 받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 구분하는 이유는 일반법과 특별법이 서로 충돌하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을 먼저 적용합니다. 자, 목적도 최근 10년간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적.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오늘 프린트 내드린 거 1번에 보면 있습니다. 1번에 보면 있고. 자, 우리 교과서는 18페이지에 있는데 언제 나왔습니까? 지금 21회 때 마지막 나왔잖아요. 올해 지금 33회잖아요. 12년 동안 시험에 안 나왔죠? 이런 거 무시해도 80점 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10년간 안 나온 거는. 이런 걸 빈출 언제 나왔는지 이런 걸 좀 보시라고요. 확률적으로 보면 나올 확률이 극히 희박하다. 다만 그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오늘 내드린 거 오늘 자료를 너무 많이 들여가지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그 비포로 크게 돼 있는 거 거기 1번에 있죠. 1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이 공인중개사법의 목적이고요. 동그라미 2번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목적이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목적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요. 공인중개사법 시험에 출제됐는데 21회 때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합니다. 전문성 제고 대신에 공신력 제고 X 이렇게 시험에 나왔고요. 공신력 제고가 아니고요.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시험에 중개 업무를 육성한다. 중개업자를 육성한다. X로 출제됐고요. 국민경제에 이바지인데 국민재산권 보호 X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 이게 매회 출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매회 출제. 이게 중요하죠. 이제 매회 출제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사실은. 자, 용어정의라는 것은 국어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공법에서도 보면 용어정의가 다 있죠. 기반시설이 뭐다, 건축물이 뭐다, 토지가 뭐다, 도로가 뭐다 다 돼 있어요. 도로도 건축법에 보면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을 도로로 한다. 그럼 3m 도로는 도로가 아니에요. 2m 도로도 도로가 아니라고요. 저는 옛날에 서울에도 산꼭대기에 막 집이 많이 있었죠. 부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데 보면. 그래서 저는 서울에 산꼭대기에 막 물도 안 나오고 옛날에 그런 게 구로동인지 어릴 때 가본 기억이 물도 안 나오고 물차가 와가지고 물 막 져다 먹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서울에. 부산에 보면. 그 보면 도로가 이 좁은 도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차도 못 다니게 이렇게 해놨을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사실. 근데 보니까 도로가 사람만 다닐 수 있어요. 굉장히 한 1m밖에 안 돼요.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도로가. 그 여기다가 만약에 재건축 왜 재개발이 안 되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봤어요. 왜 집을 새로 안 짓는지. 집을 새로 지으려면 어떻게 돼요? 건축법에 대지는 이 집 짓는 땅을 건축법에서 대지라고 하잖아요.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된다 이 말은 여기 도로의 접한 면적이 2m는 넘어야 되고요. 그럼 도로가 되려면 이 도로는 몇 미터는 돼야 돼요? 최소한 3m는 돼야 되잖아요. 그럼 1m 도로를 만약에 이게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m로 만들어줘야 되죠. 그러면 1m 만약에 이게 1m라고 하면 3m를 더 늘려야 되잖아요. 그럼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냥 2m 도로라고 볼까요? 이게 2m 도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으로 각각 1m씩 후퇴해야 되죠. 원칙적으로 도로를. 만약에 이쪽에 하천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후퇴 못한다면 한쪽으로 다 후퇴해야 되겠죠. 이런 거 계산하는 게 공법 시험에 나오고 했었어요.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용어정의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도로가 다 도로가 아니다. 건축법에서는 보행과 차량 통행이 가능하고 너비 4m 이상이 도로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중개. 원래 중개라는 말 뜻은 중개라는 말 뜻은 뭡니까?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 알선. 소개하는 게 중개. 국어사전적으로는 그냥 물건을 연결시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란. 물건을 연결시키는 것, 소개하는 것. 중개라고요. 아무 물건이나 소개하면 중개라고요. 그런데 아무 물건이나 소개하면 중개. 중개라는 게 뭡니까? 가운데 중자. 가운데 중자 낄개자입니다. 낄개자.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소개하는 게 중개라고요. 말뜻은. 그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아무 물건이나 소개하면 중개가 아니라 반드시 중개가 되려면 중개대상물, 거래 당사자 간에 알선하는 게 중개입니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아닌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고, 권리금이 중개상물이 아니거든요. 권리금을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고, 중개 아닌 것을 하고 받는 돈은 중개보수도 아니다. 그래서 권리금 알선하고는 돈을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왜? 중개보수를 적용 안 받으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중개상물이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중개상물이 아닌 것은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 그건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은 개업공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고,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아닙니다. 규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닌 거는 자동차가 중개상물 아니잖아요. 그럼 자동차는 개업공개사가 중고자동차를 알선해도 되고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알선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중개상물이 아니라고 해서 꼭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개대상물을 알선하는 것이다. 그리고 매매, 교환, 임대차뿐만 아니라 그 밖의 권리의 덕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중개다. 그 밖의 권리가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뭐 인터넷에 이거 환매권을 많이 묻더라고요. 환매권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환매권이라고 하면 중개대상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도 중개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환매 그 자체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환매가 뭡니까? 다시 사는 게 환매잖아요. 다시 사는 게. 그 환매권자만 환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환매 그 자체에는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환매권은 중개상물입니다. 환매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도 중개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 환매에 대해서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유치권도 시험에 2번 출제됐습니다. 옛날 6회 시험 때는 유치권이 중개상 권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11회 시험에서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 유치권도 일신전속적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를 함께 이전할 경우 그 이전이 가능하며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해서 유치권도 중개상 권리다. 엄밀히 말하면 유치권, 법정지상권, 법정재산권 요 세 개는 성립, 설정에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고 이전, 양도할 때는 중개상 권리에 해당됩니다. 근데 시험에 아무 말 없이 그냥 유치권 성립인지 이전인지 아무 말이 없어도 중개상 권리에 해당된다라고 11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주 출제되진 않습니다. 요 세 개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에는 개입 여지가 없죠. 법정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의 덕실 변경 효력이 생기는 것은 중개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상속, 경매, 수용 이런 거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잖아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니까, 권리의 덕실 변경 효력이 생기니까 법률 행위에 의해서 권리의 덕실 변경 효력이 생기는 것만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있는데 법률 행위라도 증여계약이라든지 기부채납 이런 거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중개 개입 여지가 없다고요. 주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주고 싶은 사람 마음. 상속, 중개 개입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시험에 또 상속받은 전답, 상속받은 전답은 상속인 거니까 중개상물이 되겠죠. 이런 것도 출제되는데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중개가 공인중개사법 전체에서 이게 딱 법조문에는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는데 시험에는 이런 게 나오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어려운 거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모르는 거는 넘어가야 됩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는 규정도 없으니까요. 중개가 가장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중개에 관련된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지역권, 아까 지역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다 중개상 권리죠. 그래서 중개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최근의 기출문제입니다.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며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진 경우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중개업소에서 은행 융자를 알선하면 보통 0.3%, 제가 할 때는 0.3% 커미션을 먹었어요. 지금은 뭐 국민은행 같은데 0.15% 좀 줄어들었다 하더라고요. 저는 1억 알선하고 30만 원 커미션 먹었다고요. 대출 알선하고. 그게 중개보수라고요. 왜?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고, 중개하고 받는 돈이 중개보수라고요. 만약 개업공개사가 아닌 무등록 중개업자가 은행 융자를 알선하고 돈 받아 먹으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고요. 이 판례가 왜 생겼냐 하면 옛날에는 정치인들이 대출 브로커가 돼가지고 제1금융기관에 대출을 수백억 알선해주고 금리가 싸잖아요. 돈 못 빌리는 기업체들 2금융기관에 비싸게 이자 주고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하고 커미션을 수억을 받아 먹었었어요. 근데 그걸 처벌할 마땅한 법규가 없다 보니까 그걸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했다고. 중개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중개업이잖아요.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를 업으로 했다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요. 은행 대출을 계속 알선하고 커미션을 받아 먹으면 그게 은행이 공짜로 대출은 안 해주잖아요. 저당권, 건저당권을 설정하죠. 저당권도 포함되지 않는다. X. 저당권 포함되고요. 비록 금전 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중개 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가 용이하게 쉽게 성립하도록 도와주고 주선하는 사실 행위다. 예, 맞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다 민법에서 법률 행위, 사실 행위 있잖아요. 어려워요, 이게. 중개 행위는 사실 행위고 중개 계약은 법률 행위입니다. 중개 계약은 법률 행위다. 민법에서 법률 행위 계약이잖아요. 계약은 법률 행위다. 중개 계약은 법률 행위, 중개 행위는 사실 행위다. 맞습니다. 주관적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시험에 주관적 나오면 무조건 X. 우리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주관적 이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주관적이라는 것은 주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주관적, 객관적은 손님, 객자, 고객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객관적이잖아요. 그래서 중개행위에 해당되는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지 주관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손님, 즉 고객이 손님입니다. 손님이 의뢰인입니다. 의뢰인이 계약금, 중도금 맡겨놨는데 실장이 떼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매도인한테 전달해달라고 매수인이 요즘은 뭐 온라인이 일상화돼 있어 그냥 스마트폰 뱅킹 이런 걸로 하는데 옛날에는 현금 같은 걸 맡겨놨다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도인한테 주라고. 근데 돈을 보니까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그냥 가지고 도망가 버렸다고요. 그 사장한테 책임지라고 하니까 사장이 내가 돈 떼먹으라고 시켰냐? 자식도 내 맘대로 못하는데 직원 돈 떼먹은 걸 왜 내가 책임져야 되냐? 그러니까 의뢰인이 소송해가지고 보험금 달라고 소송을 했어요. 보험금 달라고 소송을 하면 중개 행위와 관련된 것만, 중개 사고만 보험금을 준다고요. 중개 사고가 아닌 거 퇴근하고 저기 무실동 나이트클럽에 가서 부킹하다가 싸움해가지고 손해입힌 거는 손해배상 안 하죠. 중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개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손님 입장에서. 그럼 판례는 계약금 떼먹고 도망간 게 중개행위이다 아니다? 손님 입장에서 보면 중개행위다. 왜? 손님은 그 실장, 직원 얼굴도 몰라요. 근데 돈을 맡겼다는 것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보고 맡긴 거다. 그래서 책임져야 된다. 사장은 내가 시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손해배상해야 된다. 즉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우리 시험에 주관적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X. 중개행위는 개업공개사가 거래의 쌍방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일방 당사자의 의뢰에 의하여 중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온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동중개를 하면 공동중개 참 어려운데 전부 말이 공동중개를 하면 개업공개사가 두 명이 개입된 거죠. 예를 들면 요즘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공동중개를 많이 하죠. 현실적으로. 자, A라는 개업공개사가 있고요. A라는 개업공개사가 있고 B라는 개업공개사가 있습니다. 매도 의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 의뢰를 했습니다. 이러면 개업공개사 두 명이 개입돼 가지고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매수인한테 확인 설명을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B한테 사달라고 했다고요? B개업공개사한테. 그럼 확인 설명 의무가 B개업공개사에게만 있다. A도 있다. 두 사람 다 설명할 의무가 있다. 답은? 둘 다 설명해야 됩니다. 둘 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도 해야 됩니다. 이 사람 손해가 발생하면 개업공개사 둘 다 손해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방중개 한쪽으로부터만 의뢰받았다 하더라도 이 A가 나는 매도 의뢰인한테 의뢰만 받았지 이 사람 얼굴도 모른다. 매수 의뢰인 이렇게 해도 손해배상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한쪽으로부터만 의뢰받아도 뭐에 해당된다? 중개 행위에 포함된다. 중개 행위만 손해배상을 한다고요. 그 개업공개사 공동중개를 했다면 모든 개업공개사가 전부 손해배상을 다 공동을 해야 된다. 연대해서 이 말이라고요. 이게 일방으로부터 의뢰받은 경우도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쌍방으로부터 의뢰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혼자서 양쪽을 다 중개한 경우뿐만 아니라 개업공개사 2명, 3명 개입돼도 모든 개업공개사가 다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중개가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중개가. 이제 중개업부터는 조금 쉽습니다. 중개는 아무나 해도 됩니다. 중개는 무자격자도 중개는 해도 됩니다. 근데 그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 업이라는 게 뭐냐면 직업이에요. 직업으로 하는 거는 개업공개사만 가능합니다. 그 여러분들은 중개하려고 자격증 땁니까? 중개업을 하려고 자격증 땁니까? 업하려고, 직업으로 하려고.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것은 개업공개사만 가능합니다. 자격증만 딴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은 안 되죠. 중개업은 개업공개사만 가능합니다. 그 중개를 직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인데 중개업이 되려면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이다.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세 가지가 모두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22페이지 우리 교과서에 있는데요. 보수 안 받고 공짜로 중개해주면 무자격자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아니라도 무자격자라도 돈 안 받고 중개하는 거는 처벌 안 받는다고. 중개업이 아니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중개업이 아닙니다. 업으로 해야 됩니다. 업은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걸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우연한 기회에 단 한 번 중개행위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정만 가지고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불특정 다수와. 그럼 특정인 여러분들이 친인척한테 초등학교 동창생들한테만 중개해주고 돈 받으려면 자격증 딸 필요 없다. 그건 특정인이니까.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반복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 단 한 번만 해도 중개업입니다. 그래서 무자격자가 중개업소라는 간판을 달고 딱 한 번 중개를 했다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아야 안 받아요? 무자격자가 간판 달고 딱 한 번만 중개행위를 했다고 돈 받고 계속 반복한 게 아니고요.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냐고 안 받냐고요? 처벌받죠. 왜? 간판을 달았기 때문에. 간판을 달았다는 것은 반복할 의사가
있다. 손님 오면 받을 의사가 있기 때문에 비록 한 건만 해도 앞으로 할 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출문제들 보겠습니다. 보수 유무와 관계없이 중개업이다. X. 반드시 보수받아야 되죠. 의뢰, 보수, 업 세 개가 있어야 된다. 셋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중개업은 아니다. 세 개가 필요 충분 요건입니다.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요건이다. 자, 그 다음에 중개업이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말 없잖아요. 이건 중개에 대한 설명이죠. 중개. 중개업은 의뢰, 보수, 업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연한 기회 단 한 번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업 아니라고 했죠. 업 아닙니다. 업에 해당한다. X. 자, 그 다음에 등록하고 안 하고는 중개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의뢰, 보수, 업 세 가지만 들어가면 중개업이죠. 등록 안 하고 해도 그 등록 안 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를 우리는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해서 물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는 처하지만 중개업이라고요. 등록 안 하고 해도 중개업이고 등록을 해도 중개업이고 뭐만 들어가면 의뢰, 보수, 업 세 가지만 들어가면 중개업에 해당된다고 등록을 했든 안 했든. 중개업의 용어 정의에는 등록 여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공인중개사가 거의 5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그 중에서 개업을 한 개업공개사가 약 11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무 밑에 취직한 사람은 지금 통계상은 한 1,몇백 명밖에 안 돼 있는데요. 그만큼 고용신고를 안 하고 근무할 가능성이 많죠. 이게 지금 정확한 통계가 좀 오류가 많아요. 직원 근무해도 신고 안 하고 하면 모르잖아요. 근무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보통 평균 1명 정도는 있다고 봐야 돼요. 2명, 3명 있는 데도 있고요. 1명도 없는 데도 있으니까 1명 정도 있다고 하면 거의 10만 명에 육박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직원 중에는 자격증 따가지고 하는 사람이 절반 정도, 자격증 없이 하는 사람이 한 절반은 되겠죠. 그러면 최소한 한 5만 명 정도는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이 통계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자격증 따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개업하면 개업공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취직하면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이 법이 무슨 법입니까? 공인중개사법이죠. 시험에 출제되는데 미국에서 자격증을 따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이 법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그 다음에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자격증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시험에 합격하면 공인중개사.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 자격증 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합니다. 지금 현재 미국 변호사, 국제 변호사 있어도 우리나라에서 개업 못합니다. 이 법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하면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에 와서 시험 봐서 합격하면 공인중개사.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자격증을 따도 공인중개사가 아니다. 자, 기출문제를 보면서 역으로 이제 또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자격 취득할 수 있다. 예, 자격 취득할 수 없는 거는 2개.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부정행위하고 5년 미경과자만 시험 못 봅니다. 그 외에는 미성년자, 피성년 우견인, 피한정 우견인, 파산 선고 받은 자 시험 다 볼 수 있습니다. 저한테 질문하러 많이 와요. 교도소에서 출소하는지 머리 빡빡 깎고 와서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시험 볼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제가 무서워가지고 고개 숙이고 대답해서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보고. 왜냐면 얼굴 보면 선입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묻지 마시라고. 시험 다 봐요. 신용불량자도 볼 수 있고 교도소 출소한 사람, 심지어 저 원주 교도소 안에 있는 분도 시험 볼 수
있어요. 교도소에서 시험 본다면 외출을 내보내주든지 그 안에서 시험 볼 수 있든지 반드시 해줍니다. 옛날 신창훈이라고 유명한 탈옥수 유명한 사람 있어요. 그분도 거기서 시험 계속 공인중개사 시험 본 건 아니고 검정고시 시험 이런 거 다 합격했어요. 머리가 좋은 모양이더라고. 엄청 고득점으로 합격했다더라고요. 시험 교도소 안에서도 시험 봐도 됩니다. 당연히 미성년자 봐도 됩니다. 미성년자 합격자 나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미성년자는. 왜 미성년자가 합격자가 많지 않겠어요? 60대보다 연령층에 60대보다 오히려 합격률이 낮아요. 10대가 미성년자가. 그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 돌대가리라서. 왜 그러냐고요? 성취 동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미성년자가 합격하는 거는 왜 주로 하냐면 부모님들이 자격증 따주면 뭐 줄게 정지조건부 계약을 체결하고 왔어요. 대부분. 그래가지고 제가 수업하니까 혹시 엄마 전화 오면 수업 듣고 있다고 말 좀 해주세요 하고 나가버려요. 아침에 오면. 그 억지로 다니니까 합격률이 낮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꼭 합격해야겠다는 성취 동기가 중요하다고요. 꼭 따고야 말겠다. 의지가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80대도 응시하고 90대도 응시자는 있더라고요. 근데 80대는 합격자는 없어요. 70대까지 합격자 있고요. 10대 합격자 있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40대더라고요. 40대. 40대, 50대, 30대, 60대. 그 다음 70대, 10대, 70대하고 10대하고 비슷해요. 합격 인원이. 70 넘은 분도 합격해요. 70 넘은 분들은 저 나이를 먹어보니까 저도 자꾸 깜박깜박 기억력이 없어 감퇴되더라고. 확실히 느껴지더라고요. 금방 생각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요. 돌아서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연예인들 지금 80 넘은 분들도 드라마에 나오는 거 그 대본 다 암기해가지고 나오거든요. 눈만 뜨면 본데 이렇게 대본 계속 보니까 암기 해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대본 다 암기해가지고 드라마 하는 거잖아요. 그거.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면 된다고요. 지금 최불암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드라마에 안 나오는 이유가 대본 암기를 못해서 안 나온다고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감독들이 내 잘못했나 잘했냐 물으니까 무조건 오케이 됐습니다. 그 정도 하면. 이러니까 아무도 간섭을 안 하니까 아, 내가 이제 하산할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하고 드라마에는 안 나온다더라고요. 팔도 밥상 뭐 이런 거는 그냥 다니면서 묵 보고 맛있다 이렇게만 하면 되지 뭐 특별히 대본 필요 없잖아요. 큰 틀만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달리 뭐 이게 학문에는 왕도가 없어요. 어떻게 편법을 해가지고 뭐 돈 주고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없어요. 무조건 시험 봐야 돼요. 그럼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에 외국에서 자격 취득해도 공인중개사이다. X죠. 외국에서 하면 안 된다 했죠.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우리나라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외국인은 공인중개사 될 수 없다. 30일에.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 가서 자격증 따도 공인중개사 아닙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등록을 한 자입니다. 등록을 한 자. 등록이라는 것은 장부에 올리는 걸 등록이라고 해요. 오를 등자, 등산할 등자입니다. 기록을 올리는 걸 등록이라고 한다고. 등록 대장에다가 이 사람 개업 공개사다 하고 기재하면 그게 등록이에요. 자격증만 땄다고 무조건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업 공개사의 종별이라는 말은 종류별 이 말인데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법인, 법적으로 사람, 회사죠, 회사. 무슨 중개 주식회사 이게 법인이라고요. 법인, 법적으로 사람. 민법에 인에는 사람, 민법에서 사람을 인이라고 하죠. 인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 숨을 쉬지는 않지만 회사, 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처럼 이제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이분이 누구냐면 옛날에 복덕방 하다가 1983년도 부동산 중개업법이 제정되면서
이분들이 엄청나게 반발했다고요. 이제 자격증 따야 중개업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바꾼다고 하니까 법은 소급 적용을 못하죠.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새로 자격증 다 따야 된다 이러면 또 엄청나게 반발하겠죠. 그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은 그대로 하고 새로 할 사람은 자격증 따야 된다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 옛날에 법 시행되기 전부터 하고 있던 사람들을 부칙개공 줄여서 또는 옛날에 중개인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정식 명칭은 법 7638호 부칙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등록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자격증 안 땄는데 그냥 자격증 딴 걸로 봐주겠다 옛날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늘어날 수는 없고 줄어드는 것밖에 안 돼요. 폐업하거나 사망하면 끝입니다. 다시 등록 안 됩니다. 기득권만 인정해 주는 겁니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이. 이 부칙개공, 앞으로 줄여서 부칙개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왜? 출제위원들이 부칙이 어디 있는지 찾지를 못해요. 지금 부칙이 아니라 법 7638호 부칙이면 2006년도 부칙입니다. 16년 전에 부칙이기 때문에 출제위원들이 찾지를 못해요. 그래서 시험에 부칙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거의 안 나온다. 어쨌든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종별은. 그 다음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법인을 우리는 이른바 특수법인, 특수법인이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아닌, 우리 아까 공인중개사법이 일반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 민법이나 상법에 비해서는 특별법이었거든요. 그럼 중개와 관련해서 특별법이 이게 특수법인입니다. 특수법인, 특별법을 적용받는 것.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특수법인이 실제 중개업을 안 하잖아요. 실제 안 하는 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요. 지역농협, 그 다음에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이걸 특수법인이라고 합니다. 특수법인은 원칙 등록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자산관리공사만 등록을 하고 나머지 농업협동조합법에는 보면 공인중개사법 제9조를 배제한다 해서 등록을 안 합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에 대해서는 기억해야 될 게 우리 프린터 3번 핵심, 그냥 아무 말 없이 프린터라고 하면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오늘 내드린 비포용지를 말합니다.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3번 맨 위에 있는데 특수법인은 등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는 규정 2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표현이. 프린터 3번 맨 위에 있죠. 특수법인 등록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거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 특수법인들은 중개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개업공개사란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맞습니다. 계속 기출문제 반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게 틀렸다고요.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 아니잖아요. 그냥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는 사람도 있다고요. 옛날에 기득권을 가지고 옛날부터 하던 복덕방 하던 분들, 또 아까 부칙개공이라고 했잖아요. 종류가 3가지가 있었죠. 그 부칙개공은 공인중개사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 말이 틀렸다고요. 그냥 등록을 한 자를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합니다. 애매하다고요? 뭐가 애매해요?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이게 X라고요? 기출문제인데 그냥 법조문 그대로 해야 된다고. 법조문에 보면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애매하면 좀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중개대상물부터는 쉬었다가 하겠습니다.